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총 4편의 시를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는 시조라고 하는 형식의 시를 한 3편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고려가요라고 하는 새로운 갈래를 좀 볼까 합니다. 일단 고려가요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다시피 고려시대에 불려지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갈래 설명은 우리가 처음 강의했을 때 한번 정리를 한 바가 있으니까 고려가요가 뭐였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2강에 나와 있겠네요. 2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봉선화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작품을 봤을 때 약간 앞에서 읽었던 것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표현이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표현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앞서 봤던 여러 가지 고시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는 한문투의 표현이 많다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옛스러운 선비들의 말투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투는요, 그냥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말투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갈래를 나눠보자면 평시조가 일단 2수 이상 붙어 있는 거니 연시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어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고시조가 아닌 이건 현대시조입니다. 그럼 내용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한 수가 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정리할게요. 비가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가 반만 벌었는데 해마다 피는 그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세세한 사연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님이 내 앞에 있는 건 아닌데 누님을 떠올렸죠. 그렇다면 그 누님을 떠올리게 한 추억을 회상하게 한 매개체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 누님이 내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아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온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을 생각하시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건요 현재 있는 일도 아니고 나의 상상일 뿐이죠. 아마 내가 편지를 보내면 누님은 이런 태도를 보이실 거야 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될 게 현대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시조라고 하는 건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 그래서 글자 수가 불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세세한, 손톱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이렇게 메어주던 하얀 손 가락가락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얀 손 가락가락 그리고 연붉은 손톱 이게 바로 색상을 대비시켜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그 손가락과 하얀 손가락과 연붉은 꽃물을 잘 드러나게 하고 있고요. 힘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힘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성인 남성의 경우에 무언가 일도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두드러지는 거죠. 아이들의 손에서는 힘줄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힘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시적 화자는 지금 성인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봤던 두 수와 똑같이 지금은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글자 수가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갈래는 정리를 했으니 주제를 보자면 비가 오는 날 장독대 앞에 있는 봉선화가 펴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떠올렸다? 누님하고 고향집을 떠올렸다. 그래서 누님과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글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요.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시간의 순서라는 게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봉선화가 피어있는 모습을 본 현재의 내용. 내가 편지를 보내면 아마 누님이 웃던지 울던지 아마 과거의 고향집을 떠올리시겠지라고 하는 상상의 내용. 그리고 현재 힘줄만 서 있는데 나의 이 상황에서 그때의 고향집을 떠올리는 과거 회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된 심상을 보면요.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되는데 하얀 손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두 개의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자, 세 번째, 주된 정서, 그리고 그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를 좀 찾아볼 건데요. 일단 주된 정서가 누님과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주제를 찾아서 알 수가 있고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죠. 장독대나 봉선화, 평지가 아니라 편지겠죠. 편지, 고향집, 꽃물, 그리고 연붉은 그 손톱. 이것들이 다 모두 뭐냐면 과거에 내가 누님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고향집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뽑아낼 수가 있고, 이 정서를 통해서 주제는 누님과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갈게요. 별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역시 이것도 딱 보다시피 수가 두 개 있는 걸 보니 갈래상으로 봤을 때 연시조라고 볼 수 있겠고, 사용된 표현들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뭐 한문투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쓰인 표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최근에 쓰여진 시조 같죠? 현대 시조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시조는요, 내용 자체가 단순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딱 보자마자 그림 그리듯이 그림 한 편을 그려보면 중심 내용도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바람이 서늘해서 내가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있는 하늘이 구름을 쫙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의 달이 별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올려다보면서 지금 달과 별을 함께 보는 중이죠. 달이 이미 넘어가고 별이 반짝거리는 와중에 저 별은 누구 별인가, 내 별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세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소재는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목도 별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서늘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난 심상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서늘한 거는 우리가 손을 대어 봤을 때 차가운 온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촉각적 심상이죠. 구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역시 여기도 글자 수가 바뀌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겠죠. 글자 수는 3글자. 그리고 이렇게 별이 서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데 내 별은 어느 것이고 저 별은 누구 별이냐 하는 걸로 봤을 때 나와 별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 상태, 내가 별과 함께 동화된 모습, 자연과 가까워진 모습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만히 서서 별을 헤어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별이라고 하는 게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저렇게 달이 넘어가도 반짝반짝거리는 저 별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글을 쓴 작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던 건가? 역사적인 내용, 비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입니다. 별을 보면 느끼는 여러 가지 정서들, 친근함, 반가움 이런 것들. 자,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이 시조의 운율 형성 요소를 보시면요. 운율을 형성해주는 건 반복이라고 얘기했었죠. 시조라는 것 자체가 초, 중, 종장 모두 다 사음보로 끊어지기 때문에 사음보의 율격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별이라고 하는 시어를 계속 반복해서 넣기 때문에 그리고 운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고 있죠. 별이 반짝이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이고요. 바람이 서늘하다라고 하는 건 촉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별이라고 하는 시어는 우리가 봤을 때 저 하늘에 떠있는 반짝거리는 대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인식되지만 이 시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로는 평화, 외로움 이런 정서들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은요, 이제 시조는 아니고요. 자유시입니다. 근데 지금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제가 각각의 행.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인데 제가 이렇게 같이 붙여 놓았거든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아, 여기까지가 한 행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 표시가 바로 행 표시입니다.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나비는 너 홀로올 춤을 춥니다. 그리고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송이송이 나부낍니다. 연분홍 살구꽃이 바람에 지니 나비는 울며 돌아섭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계속해서 나비, 그리고 뭐 연분홍, 봄바람 이런 단어들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봄바람, 연분홍, 그리고 굳이 또 연결해 보자면 뭐뭐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반복은 곧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시를 요렇게 쪼개어 봤을 때 무슨 내용이냐면 봄바람이 하늘 이렇게 불어올 때 살구꽃이 딱 피자. 그게 너무 반가워서 나비가 춤을 췄는데 그 봄바람이 끝나고 이제 꽃잎이 떨어지자 나비가 울며 돌아서더라 라는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봄에 꽃이 필 때부터 꽃이 질 때까지의 광경을 보고 이걸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살구꽃이 피고 지는 봄의 풍경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주제는 살구꽃이 피고 지는 풍경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갈래상으로 봤을 때는 형태상으로 자유시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반복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긴 했지만 몇 개 더 보자면요. 하늘하늘, 송이송이, 하늘하늘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의태어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보여주는 의태어인데 의태어나 의성어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단어를 2번 반복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쿵쾅, 똑똑똑, 짝짝짝, 하늘하늘, 송이송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자, 운율 형성 요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음보의 율격을 반복하고 있다. 자유시라고 해서 음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형시인 시조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자유시의 경우에는 규칙적이지 않고 각 시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연분홍 같은 시조는 읽어보면 삼음보의 율격을 끊어서 우리가 읽기 쉽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글자 수를 세어봤을 때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7글자 눈을 뜹니다. 5글자 이런 식으로 7호조의 음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가군이라고 하는 건 시의 가장 끝부분에 붙는 글자를 얘기하는데 뭐뭐 합니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봄바람, 연분홍, 나비는 넘노는 길에 이런 시어들이 또 반복되고 있고 하늘하늘 송이송이라고 하는 의태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된 표현 방법에는 반복법, 똑같은 표현을 2번 이상 반복하는 반복법, 그리고 대구법 같은 경우는요. 1년과 2연 그렇게 연결지어서 묶어보면 1년, 3연, 2연, 4연 같은 경우가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문장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 2연의 구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면 1, 2연은 살구꽃이 필 때 나비가 얼마나 기뻐하느냐를 보여준 거고요. 3, 4연은 살구꽃이 질 때 나비가 슬퍼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작품입니다. 고려가요라고 하는 새로운 글의 갈래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갈래의 이름을 좀 써봤을 때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요. 고려시대의 가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중들이 좀 편안하게 어떤 형식의 엄격한 틀이 아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글의 주제는 바로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뭔가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작가 개인의 사랑의 아픔에 대한, 이별의 아픔에 대한 정서를 담은 노래라서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현대에 쓰여진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대 사용하고 있는 현대어로 이렇게 풀이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따라서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 줄 한 줄 제가 짚어가면서 현대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쉽게 그냥 현대어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그대가 서운하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드리겠으니 제발 가시는 듯 하면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주제 정리해보면요.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슬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줄여서 이별의 정한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별의 정한의 형식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정적인 내용을 쭉 이어오는 계보들이 있긴 한데요. 가시리부터 연결해가지고 현대시조에서는 김소월 작가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 이별의 정한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리와 뒤에 김소월 시인까지 함께 연결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하나의 구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난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 나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흥구입니다. 의미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흥을 돋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수를 셀 때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있고 라고 해서 가시리 있고 해서 3은 보고요. 글자 수도 역시 가시리 있고 해서 3, 3, 2조의 음수율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겠어요? 나난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중가요를 부를 때도 아무 의미는 없는데 노래의 끝부분마다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그러한 의미의 후렴구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와 하는 감탄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증질가라고 하는 건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건데 우리가 아마 처음에는 백성들이 부를 때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나중에 이런 고려가요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그때 아마 넣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부분들입니다. 나더러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난 역시 여기 또 여흥구 나타나고 있죠. 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봐. 자, 이때의 나나는요, 붙어 있죠. 자, 여기 있는 나나는 후렴구가, 조흥구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이건 잡아두고 싶지만은의 의미로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때는 영구는 아닙니다. 서로님 보내드리옵나니 가시는데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 번째 영과 네 번째 연의 의미가 살짝 세 번째 연에서는 떠나가는 그대를 잡고 싶지만 나 포기할게요. 체념할게요의 체념의 의미라면 여기에서는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실 거죠? 라고 마지막 기다림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이 기승, 정결, 네 단계의 연에서 각각 다 변화합니다. 가시겠습니까? 무언가 애타게 붙잡는 나 버리고 가실 거예요? 원망이 더 심해지는 잡아두고 싶지만 포기할게요. 그랬다가 체념하는 다시 돌아오실 거죠? 기다리는 단계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서론님이라고 했을 때 이 서론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서럽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서러운 게 바로 주체가 님이냐 아니면 주체가 나, 화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님으로 봤을 때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미 나를 떠나가긴 하지만 그도 서럽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나를 서럽다라고 해설을 했을 때는 이런 경우죠. 그대가 떠나가서 내가 서러운 겁니다. 즉, 나를 서럽게 만드는 사람은 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님. 나를 서럽게 만드는 님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데 돌아오세요. 이런 의미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리 같은 경우 화자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대표적인 서정시고요. 이별의 정안을 잘 담은 노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 정리만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의 특징을 보니까 332조, 가시리, 입고의 332조, 그리고 삼음보, 이렇게 끊어 읽어 삼음보. 총 봤을 때 4연 2행의 분연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연을 구분을 했죠. 총 4연이고 하나하나의 연에는 마지막 위증들과 대평성대를 제외하고 2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렴구가 나타나 있다. 뭐 조훈구, 여훈구도 함께 적어주면 좋겠죠. 주체에 따라서 서로님, 셔로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뭐 마지막에 있는 태평성대 같은 부분은요. 문제집이나 표현하는 교과서에 따라서 태평성대, 대평성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유가 과거에 쓰였던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서 바뀌어서 그 표기가 된 문제집들도 있고 과거의 표현을 그대로 원형을 살리는 표현들도 있다 보니까 똑같은 표기만 살짝 다르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님, 셔로님의 해석은요. 님으로 주체를 잡게 되면 이별을 서러워하고 있는 당신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체를 화자인 나로 봤을 때는 나를 서럽게 만드는 당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태도와 심리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주제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태도는 이겁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떠나가는 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체념하고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은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심리 변화를 봤을 때 이게 기승전결에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 버리고 정말 가실 겁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다시 오지 않을까봐 그냥 잡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라고 기다림의 정서까지 나타나죠. 자, 마지막 후렴구의 위증들과 대평성대 같은 경우는 음악의 가락,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장치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미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위는 감탄사, 증들과는 악기의 소리를 표현한 의성으로서 궁중음악으로 나중에 이 고려 가요인 가시리가 편입되어서 실리게 되는데 그때 삽입된 것으로 우리가 아마 추측을 합니다. 자, 가시리의 구성을 기승전결로 나누었을 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가실 겁니까? 진짜 나 버리고 가실 겁니까? 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봐 잡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기승전결의 형식대로 가시리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가시리까지 4편의 시를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운문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운문, 시, 여러 가지 시들의 내용은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수백 편, 수만 편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포함될 수 있는 7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 교과서마다 중복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심어놓은 거고요. 이 작품들을 다 암기해라라는 의도보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 다른 작품들도 주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기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에 대한 의도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면요. 뒤로 넘어가시면 확인 문제라고 해서 총 25개의 문제가 실려 있을 겁니다. 운문에 관련된 문제만 실려 있고요. 여기에 나타난 문제들은 우리가 배웠던 시만 가지고 낸 문제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면 문제를 풀어오는 것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문제를 풀 때 처음 같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푸는 방식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오해나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혼자 풀게 되면 분명히 내가 놓치는 부분이라던가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먼저 반드시 풀어 오시고 저를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운문문학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